네, 헌법재판소가 설 연휴 동안 중단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다시 속도를 냅니다.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관한 헌재 결정을 앞두고 여야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진영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자, 헌법재판소가 설 연휴 동안 중단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다시 속도를 냅니다. 일단 이번 주에 국회 봉쇄, 또 정치인 체포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대거 출석을 하게 되는데 어떤 점들이 가장 핵심 쟁점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2월 3일 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투입했는 경위와 경과, 이 부분이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더불어서 또 하나의 어떤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사실관계가 다투어지고 있는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 여부가 있는지 여부,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미 수사해서 언론에 나온 부분과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관계가 지금 다투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주에 다가오는 6차, 7차 변론 과정에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예. 봤을 때에 하루 같은 경우에는 여인영, 이진우, 어떻게 보면 군 관계자들에 네. 대한 부분뿐만 아니고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 예. 이 사람들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그 전후로 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향후에 어떤 그 당시 그날 밤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변론 기일이 될 것 같고, 더불어서 그 이후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어떻게 보면 계엄 선포하기 직전에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이루었는데, 그 국무회의 전후 사정에서 과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로 국무회의가 진행되었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어떤 증인신문과 그에 대한 반대신문,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존의 국회라든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진술되는 부분에 대한 검증 절차, 이 사안이 다가오는 이번 주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적인 어떤 증인신문 사항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설 이전에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을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이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대거 이제 출석을 하게 되는 건데, 글쎄 어떤 점들이 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탄핵 사유로 제기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대통령이 직접 했느냐, 그게 핵심 쟁점이겠죠. 근데 지난번에 김용현 전 장관 1월 23일 날 4차 변론 때는 예상을 뒤엎고 김용현 전 장관이 다 이제 대통령과 거의 이제 같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같은 얘기 했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 최진영 변호사 말씀처럼 말이죠. 이번에는 그 사령관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리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홍정원 국정원 1차장, 이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국회에서 한 답변이 있어요. 싹 다 잡아들여라. 그게 여러 번 계속 이제 국민들께서 다 보셨을 겁니다. 아마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예. 그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있고 또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의 얘기가 처음에 대통령에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무슨 정치인들 체포하라는 얘기인지는 몰랐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 통화하면서 이른바 14명의 명단을 들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4차 변론, 5차 변론이에요. 4일 날. 이제 모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사령관들 그리고 국정원 제1차장의 얘기가 과연 이게 또 똑같은 진술을 할지, 증언을 할지, 아니면 지난주 김용현 전 장관 때처럼 또 진술이 바뀔지,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김용현 전 장관은 이제 그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을 요청했던 것이고, 여기는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국회 측에서 요청한 증인들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양상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예, 다음 주 화요일 4일에 5차 변론이 이어진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지난 4차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이 증인석을 향해서 직접 질문을 하기도 했잖아요. 이번 다가오는 5차 변론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펼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한 대응 전략이라보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탄핵 절차는 헌법재판소법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방어권 보장의 핵심적인 요체는 증인들에 대한 반대 신문권 보장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라든가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리고 또 그 곽상원 그 특전사령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진술,
예. 특히 또 보면은 국회에 청문회를 한다고 하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윽박지르듯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대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그 이번에 주신문으로서 국회 소추인단에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권입니다. 예컨대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곽상원 그 특전사령관이 그 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묘사하라라고 하니까 요원이나 인원을 빼내라라고 지시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니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느냐라고 다그치듯 물으니까 그제서야 바로 그 진술을 바꿔서 요원 인원이 아니고 국회의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반대 신문을 통해서 과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고 그 맥락이 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번에 가장 핵심일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연영 방첩사령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제대로 할지 아니면은 본인들에 대한 구속돼 이후에 형사 사건이 있기 때문에 형사 사건의 어떤 그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어떻게 보면 증언을 거부할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관심을 두고 있는데 저는 뭐 증언 본인이 아마 형사 사건에서 죄를 부인한다라는 취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형사 사건에서 자백을 하고 범죄를 인정하는 취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추단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형사 사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따라서 이번 그 다가오는 5차, 6차의 어떤 증인 신문에서의 성패가 저는 가름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예, 일단 5차 변론에서 군 수뇌부 핵심 인물들이 출석을 할 텐데 앞서 뭐 직접 진술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좀 진실 공방으로 흘러갈까요? 어떻게 윤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윤 대통령이 이제 반대 신문도 하겠죠. 근데 저는 뭐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반대 신문을 했는데 만약에 이건 뭐 전혀 가정이에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그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예. 잠깐 아까도 대기실에서 보니까 그 연합뉴스 화면에 또 나오는데 비화폰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 주셨다. 제가 열심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인원을 끌어내라. 그건 아무리 들어도 요원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바이든 알리면도 아니고 그럼 아까도 정확하게 전 인원이던데 아무튼 뭐 그걸 요원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하게 보면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니까 뭐 말할 건 다 했는데 아무튼 이제 이 군의 수뇌부들이 일관되게 말이죠. 지난번에 계속 나왔던 국회에서 얘기했던 거 그리고 계속 증언했던 거 이런 것들과 같은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이 대단히 불리해질 겁니다. 아마 그럼 윤 대통령이 다시 반대 신문을 하겠죠. 그럼 어떤 반응을 볼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예측할 수 없는데 네네. 그걸 여기서 뭐 그 원래대로 말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예측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두고 봐야지 하는 것이고 어쨌든 이게 지금 5차 변론, 6차 변론 계속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신원식 안보실장이라든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계속 변론이 진행되는 것이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텐데 아무튼간에 하이라이트는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이제 사령관들의 이 이제 증언 이게 굉장히 핵심이긴 한데 저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11월 3일이니까 2달 됐어요. 이제 비상계엄 선포한 지 2달 됐는데 수많은 프레임들, 수많은 특히 여권으로부터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 측 말이죠. 변호인에서부터 제기된 여러 가지 그 이제 사법적인 논란들, 또 법리 논쟁들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12월 3일 그 비상계엄을 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다. 이 담화를 발표한 다음에 이 계엄을 들어간 건데 그 너무나 많은 궤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국민 변호인단을 모집한다고 이제 석동 변호사가 이제 발언하는 게 나오던데 거기 보면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또 좀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국무회의에서 반대가 많았다는 거는 그만큼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하나의 입증이다, 증자다 이런 식의 반증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보면 참 거기에 반박할 논리가 전 없어요. 그게 국무위원이 전부 반대했으니까 이 뭡니까? 이 탄핵이 이 계엄이 대단히 부당했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국무위원들의 반대가 있었으므로 이게 대단히 자유로운 뭐 국무회의였다면 이렇게 주장하려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뭐 예를 들면 한두 끝도 없는데 아무튼 그러한 것들이 과연 헌법 77조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거
그게 과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이냐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형사재판도 별개죠. 이 지금 탄핵 이 심판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위반했느냐, 그리고 헌법과 법률 위반한 것이 과연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 중대한 거냐를 보는 거예요, 지금 헌재에서는. 근데 이게 지금 많이 혼재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쟁점들이 나오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12월 3일 비상계엄의 어떤 인지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희석된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볼 때 저는 어느 정도 여권의 전략, 그 프레임 전략.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얘기인데 이것도 공수처와 법원과 경찰이 사실상의 내란 행위를 한 거다라는 식의 취지의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당황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프레임이 바뀌어서 지금 이게 정치화지 막 엇갈리면서 말이죠. 혼재되면서 비상계엄의 위헌성, 위법성 이런 부분이 많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지. 그걸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짧게 첨언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쪽의 어떤 시각을 그냥 길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최근에 어떻게 보면 지난 주말 동안 광화문 그리고 또 부산역 광장에 있었던 엄청난 민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 저 또한 이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점점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서 본인이 진정으로 이와 같은 비상계엄을 했던 배경,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른바 민주당의 입법농단, 예산농단, 탄핵농단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실상 현재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하이브리드 전쟁과 같이 물리적인 전쟁은 아니지만 이념적 전쟁,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부분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우파 진영뿐만 아니고 중도층에 있는 분들까지도 상당 부분 공감을 이끌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거의 한 자리 숫자까지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통령 선거 때 본인이 받았던 지지율 정도까지 회복하는 이런 부분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내란 성립 여부는 이제 법원에서 가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거의 사실상 내란이라 단정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조인들이 많은 다툼이 있고 더불어서 지금에 있어서의 헌법상의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이 과연 정당했는지 여부는 국민들의 어떤 여론과 국민들의 그에 대한 인식이 상당 부분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관들이 생각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와 같은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헌법재판관들의 구성이라든가 헌법재판소의 다른 사건에 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한다든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신문권이나 어떻게 보면 절차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한판으로 끝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그것이 탄핵 인용이든 아니면 탄핵 기각이든 그 결정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바라는 저는 그러한 내용 사건의 실체는 말씀드렸듯이 증인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집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공정한 절차를 따라서 해달라는 그 정도의 말씀을 법조인으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는 민주당 측의 논리를 얘기한 적 없어요. 그렇게 함부로 예단하지 마시고 저는 저의 논리를 얘기한 겁니다. 저는 어느 방송에서 민주당을 두둔한 적이 없어요.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이의를 지적하는 거, 유감을 표시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 나온 김에 얘기인데 드디어 입법농단이라는 말까지 이제 공연하기 시작해서 입법농단, 탄핵농단, 예산농단. 물론 저도 민주당의 과도한 탄핵에서 비판 많이 했어요. 예산 너무 삭감한 것도. 근데 여기 농단이라는 단어가 붙이기 시작했다고요. 입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도하게 입법적으로 많은 다수의 의원을 이용해서 말이죠. 했던 거 많이 비판하죠. 제가 비판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근데 이게 농단이라는 말을 붙여가면서 이제 어떤 논리까지 왔느냐. 우리 최재형 변호사 제가 대단히 존경하는 변호사님이에요. 저보다 후배시긴 하지만. 그런데 드디어 우리 객관적이고 칼 같은 우리 최재형 변호사께서 지금 방금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입법농단, 탄핵농단, 예산농단이 이게 헌법 77조에 나와 있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가 막 전환되고 있다고요. 물론 많은 국민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런 걸 우려하는 거예요. 글쎄요, 이건 결국은 최종적으로 헌재가 판단할 일입니다. 헌재가 최종적으로 선고, 종국 심판에서 얘기할 건데 과연 이게
이 지금 민주당의 입법농단 이른바 뭐 말을 그대로 제가 인용한다면 뭐 탄핵을 과도하게 남발했고 그리고 예산의 삭감을 전액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이 전시 사회에 주는 국가 비상 사태냐? 그 이거는 국민들의 이건 전 일반 보편적 상식에 전 맡겨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게 너무 그래서 제가 아까 프레임 전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프레임 전환이 잘 됐다는 의미가 딴 게 아니라 좀 비아냥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과도한 이게 논리 비약 아니냐. 민주당이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는 것과 그렇다고 병력을 동원해서 그게 2시간짜리 내란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러므로 병력 동원해서 국회를 점령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그러나 그게 짧은 시간에 끝났고 그래서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 네. 이런 걸 계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알겠습니다. 볼 때. 예. 두 분의 의견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들으셨을 것 같고요. 저게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또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인간적 도리를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어떤 업무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친구로서 오랜 학우로서 이렇게 한번 방문한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금 국민의 눈이 따갑다라는 것을 국민의힘 지도부들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영세 지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초대 통일부 장관이었고 또 서울법대 나아가서 검찰의 선후배 관계에 있는 오랜 친구였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검찰 선후배고 더불어서 고향인 강릉에서도 좀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그런 어떤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있다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영세 비대위원장에게 한번 같이 가시죠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구속이 된 이후에 상당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이제 공수처에서 접견 그리고 또 서신 교환까지도 완전히 차단한 이후에 기소가 된 이후에는 이 부분이 풀렸기 때문에 개인적 취지에서 찾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또 한번 어떻게 보면 민심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아마 업무적인 측면과 이 어떤 개인적 연관을 끊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여론조사의 흐름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자유우파 측의 지지가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보다 더 높은 그런 어떤 내용이 나오는 점도 적지 않다 보니까 아마 개인적인 어떤 선을 끊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여론의 흐름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은 고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했을 때 중도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은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가는 취지에서 선을 긋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김재석 의원도 입장을 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거든요. 글쎄요,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선호 원내대표가 가는 거 뭐 그렇게 나무랄 건 아니라고 봐요. 네네. 다 아시다시피 권영세 의원이야말로 대통령하고 친하잖아요.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예.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까지 뭐 나무라거나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상황 자체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권영세 의원은 이분은 그냥 국민의힘의 의원이 아니라 사실상의 당대표거든요. 또 권윤성동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인간관계 이런 거 저도 말이죠. 과거에 제 친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고위공직자였는데 제가 볼 때 대단히 억울하게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제 구치소에 간 적이 있어요. 저도 면회 갑니다. 갈 수 있는데 이 상황 자체가 이러니까 아마 김재석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도하게 그러니까 이겁니다. 권영세 대표와 이제 권선호 원내대표가 찾아가는 거 그런 맥락에서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일각의 우려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도리는 좋은데 이분들이 요즘 보면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과할 정도 이건 물론 객관적인 사실에 따른 또 생각의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달라요. 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만 너무 과하게 대통령을 비호한다는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대단히 애매할 겁니다. 그래도 조기 대선을 그렇다고 인용한다고 그걸 예상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조기 대선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게다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니까 이걸 비호를 전혀 안 할 수도 없을 거예요. 현실 정치에서. 근데 이 정도가 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과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도 이런 면회가는 거에 대한 비판적인 우려 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게 타당한가 이거에 대한 판단이 바로 내일 나올 텐데요. 뭐 각하냐 인용이냐 헌재가 어떤 판단 내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각하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빠르게 어떤 그 심리 그 선고기일을 지정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 사정을 봤을 때는 인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이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그 들어온 순서대로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빨리 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빨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빨리 해야 될 부분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와 관련되는 고난 쟁의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처음 어떻게 보면은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로 해서 탄핵된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국회의 탄핵이 정당한지 여부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 최상목 권한 대행이 한 명을 빼놓고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데에 대한 여부를 그 위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논리적인 순서를 뒤집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서 과연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사법 정책이 정당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에 그것이 납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그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듯이 국회의 소재기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사안이고 그 직권 조사를 한 결과 국회에서 의안을 올려서 내부적으로 심의해서 의결하는 절차를 아예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소재기 절차가 중대한 위법이 있어서 각하에 대한 되고 나아가 그것은 2011년에도 거의 똑같은 사안이 있었는 사안에서 이미 각하에 있는 사안이 있다고 하면은 이번 헌법재판소는 인용 여부 한마디로 본안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소송 요건의 미비를 이유로 각하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최 변호사께서는 각하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뭐 다만 인용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뭐 교수님께서는 양쪽의 가능성이 다 있다고 봅니다만 예.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모르겠는데 김영두 재판관이 그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근거로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여야 합의를 판단하느냐. 최상목 대행이 그 얘기를 했다고요. 김형두 재판관이. 그런 걸로 봐서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안 한 거 여야 합의가 없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임명을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정계선 조은창 후보는 다 임명했었잖아요. 그 얘기를 미뤄봐서 김형두 재판관의 그 발언으로 미뤄볼 때 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안 한 거에 대한 논거가 좀 희박하다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해 그 얘기가 많이 나왔죠. 여야 합의. 여당, 야당 같이 해야 되는데 야당이 의석이 많으니까 두 명 하는 거에 대해서 꽤 미뤄져 왔어요. 현재 재판관 임명이 말이죠. 선출 자체가. 그러니까 국회 추천 자체가 미뤄져 왔다가 결국은 추경 원내대표 때 여당 1명, 야당 2명 해서 이게 됐던 거였거든요. 미뤄져 왔던 거죠. 이걸 여야 합의로 보는 건데 최상목 대행은 이게 이제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였죠. 여당, 야당이 한 명씩은 인정하겠는데 나머지 한 명은 여야 합의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봐도 이건 김영두 재판관의 말이 그건 보편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일단 여당, 야당이 추천한 인물이 다른 거는 국회 몫이 3명, 대통령 몫이 3명, 법원 몫이 3명이에요. 대법원 몫이. 그리고 여야 그리고 보수 진보의 균형을 맞추라는 게 헌재 이 재판관들 구성의 취지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 많은 논란을 거치다가 결국 국회에서 여당 1명, 야당 2명으로 이게 선출이 된 겁니다. 이걸 최상목 권한대행이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권한으로 도대체 누구는 임명을 하고 아니 권한대행이나 대통령이 그런 걸 따질 그 권한이 있나요? 그걸 이제 헌재가 판단하겠죠. 이건 대통령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거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겁니다만 적어도 국회 선출 몫이기 때문에 이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논란이 이렇게 되면서 이른바 이제 인용 성향에 따라서 탄핵의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대통령 이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정치적 논쟁으로 이제 비화한 거죠. 그러면서 볼 때 뭐 어떤 판단을 내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모르는데 예. 저의 논거는 김영두 재판관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걸 여야 합의가 없다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전 그걸 논거로 내일 아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이 위헌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예. 알 수는 없겠습니다. 아마 이제 두 분의 의견을 좀 짧게 한 번씩 정도 좀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말씀을 두 분도 해주셨습니다만 여야 역시도 여당은 지금 이제 각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민주당은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헌재 이 결정에 대해서 여야의 앞으로의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응은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 끝으로 그렇습니다. 한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은 공정해야 되고 공정한 것처럼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만고불변의 진리가 동서양을 어떻게 불문하고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탄핵 소추 의결을 했는 것이 지금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소추를 해놓고 이제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하는 헌법재판관 또 본인들이 사실상 임명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있고 더불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서 임명을 했습니다. 굳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 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논란을 만들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지금 마은혁 재판관뿐만 아니고 아까 지금 민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어떤 헌법재판관 심의를 할 때에 정청래 소추위원장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일하지 말란 말이냐. 민주당은 왜 방송통신위원을 임명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놓고는 돌아서가지고 탄핵 의결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런 점에 비춰가지고 향후에 지금 어떤 결정을 할지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어떤 재판보다 훨씬 더 공정해야 될 절차에서 이와 같은 어떤 헌법재판관이 지나치게 편향적인 사람 그리고 또 기소된 이후에 탄핵 소추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헌법재판 결과에 사실상 이것을 납득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런 네. 절차를 만드는 것은 추후에 두고두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려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보이려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짧게 한 말씀 그러니까 마은혁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를 이제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쟁점이 되고 또 하나가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들 여러 가지 성향을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최 변호사 말씀이 맞아요. 네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흥결 있게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얘기하는 거 보면 나중에 만약에 인용이 되더라도 말이죠.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복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부단하게 어떤 논란을 제기시키고 있거든요. 절차에 문제 있어가지고. 근데 그걸 완벽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헌재도 그런 걸 의식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대통령 측이나 여권에서 여권 일각에서 말이죠. 과도할 정도로 헌재에 대한 공격이 좀 심하다고 봐요. 벌써 엊그제 폭도들이 법원을 공격했었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거 헌재도 상당히 신중해야 되겠습니다만 과도할 정도로 법원이나 헌재를 흔드는 거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건 법치주의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헌재 결론 어떻게 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